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류터르 브레흐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2부입니다. 지난 1부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들을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 주 15시간의 짧은 근무, 전세계 국경 개방, 이 세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류가 보다 생산적이고 공평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책은 이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방송은 유토피아의 귀환 1장을 다뤘죠. 이번 2부에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2장에서 4장까지죠. 앞선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유토피아의 귀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모든 것이 변했죠. 인류의 생활 환경, 부우, 건강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극한에 이르자 이제는 유토피아 없는 기술 관료제가 확립되었고, 정치는 본연의 임무를 하기보다는 문제 관리하는 정도로 그 입지가 약해졌죠. 대신에 시장과 상업적 이해 집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노리고 있고, 첨단 기술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죠. 광고 사업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만은 유토피아적 사고로 돌아갈 때라고 주장하고 있죠. 만일 우리 앞에 유토피아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희망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황량해진다고 유토피아의 귀환에서 브레이크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일부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고요. 자, 이제 2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009년 런던에서 노숙자 1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13명을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경찰 동원 경비, 법정 비용, 사회복지 서비스 등 연간 40만 파운드 달러로 65만 달러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시나 자선단체에서 감당해야 될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벌였습니다. 그들 13명에게 각자 3,000파운드씩 소비할 수 있게 하고 돈을 어디다 쓸지도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됐던 한 사람은 돈을 받자 몸을 청결하게 유지했고 정원 가꾸기 수업에도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생전 처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어요. 나는 자신을 돌보고 몸을 씻고 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거든요. 실험 개시 후 1년 반이 지나자 노숙자 13명 중 7명에게 잠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외 2명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갈 예정입니다. 13명 전원이 자립과 개인적인 성장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복지사는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선택권을 줍니다. 이 방법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고 벌 주고 기소하고 보호하고 별별 일을 다 했지만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었던 악명 높은 불황자 9명이 마침내 거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비용은 사회복지사 급여를 포함해서 연간 5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현금 무상 지급 프로젝트는 노숙자 13명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절약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조차 노숙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예를 브레흐만은 또 듭니다.
2008년 우간다 정부는 16세에서 35세의 주민들 12,000명에게 약 $400씩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혜자들은 거의 무상으로 돈을 받는 대신 사업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그 계획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 지원을 받는 현금을 자신의 교육과 창업에 투자하면서 수혜자들의 소득은 거의 50% 증가했고 고용 가능성은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간다 정부는 또한 북부에 거주하는 빈민 여성 1,800명에게 $150씩 분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이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거뒀습니다. 수혜자들의 소득이 거의 100% 치솟았습니다. $350가 비용으로 드는 고용보조자에게 도움을 받은 여성들의 소득은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더니 프로그램 예산에 고용보조자의 임금을 처음부터 포함시켰더라면 효과가 훨씬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은 범죄, 사망률, 영양실조, 10대 임신, 무단결석은 물론 여러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경제학자 찰스 케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층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돈이 충분히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층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이 빈곤 문제를 줄이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만하다. 맨체스터 대학교 소속 학자들은 2010년에 공동조서에서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에 의해, 말라위에서에 의해 등등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의 성공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보편적인 기본소득 정책이 도입될 뻔했던 예를 브레흐만은 들고 있습니다. 1968년 세계 청년들이 시위에 참여하며 거리로 나섰죠. 그러자 존 케네스 길브레이스 등 5명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완수하려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비용은 막대하겠지만 국가의 경제와 재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하다. 바야흐로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을 구현할 시기가 도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1970년 4월 16일 기사에서 복지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다 개혁운동의 승리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발의한 가족부조계획이 찬성 243표, 반대 155표로 하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상원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원 통과도 무난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재정위원회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상원에서 여태껏 다뤘던 법안 중 가장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확장적인 복지법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민주당 의원들이 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부조 계획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공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 수준을 훨씬 높이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상원과 백악관 사이에서 몇 달간 정치적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닉슨의 참모 중에도 가족 부조 계획을 반대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마틴 앤더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자문인 그는 기본소득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앤더슨은 작가 아인 랜드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아인 랜드는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했습니다. 앤더슨이 볼 때 가족 부조 계획으로 대표되는 기본소득 정책은 개인의 책임과 작은 정부라는 그의 이상에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은 공세를 취했습니다. 닉슨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하려 했던 날에 그는 간단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150년 전 영국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적은 것인데요. 6쪽짜리 문서가 몇 주 동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은 닉슨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역사의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마틴 앤더슨은 가정보장제도의 짧은 역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내용은 사회학자 칼 폴라니의 대표적인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거의 인용된 것입니다. 폴라니는 자신의 책 7장에서 19세기 초 영국이 실시한 세계 최초 복지제도의 하나인 스핀햄 랜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닉슨과 스핀햄 랜드죠. 이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닉슨이 실행하고자 했던 기본소득 정책과 유사했습니다. 폴라니는 스핀햄 랜드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제도는 빈곤층의 나태를 부추겼고 생산성과 임금을 둔화시켜 자본주의의 근본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라니는 스핀햄랜드 제도가 인간의 형태를 잃은 대중의 궁핍화를 낳았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은 닉슨은 깜짝 놀라서 주변 자문들에게 150년 전 영국에서 일어났던 상황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문들의 보고를 받은 닉슨 대통령은 방침을 바꿔 애초 주장했던 기본소득 계획에 수혜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조항, 즉 유급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불발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핀햄 랜드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브레이크만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 돌리고 있습니다. 때는 1795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대륙 전체가 충격의 물결에 휩싸였던 시기입니다. 영국에서도 사회적인 불만이 끌어올랐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남부 툴롱에서 영국군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나폴레옹은 봉쇄 정책을 실시했고 따라서 유럽으로부터 곡식을 수입해야 되는 영국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잇따른 흉작이 발생했고 곡물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영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남부의 한 지역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억압과 선전만으로는 하층민의 불만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95년 5월 6일 지역 이름입니다. 스핀햄랜드의 치안 판사들이 빈곤층 지원 정책을 개혁하자는 데 동의했고 구체적으로 모든 근면한 빈곤층과 그 가족의 소득을 최저생활 수준까지 보장해 준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스핀햄랜드 제도는 영국 남부 전역에 실시되었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굶주림과 공궁을 줄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폭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빈곤층을 돕는 방식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1786년 목사인 조지프 타운샌드는 일찍이 구민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핀햄 랜드 제도가 실시되기 거의 10년 전 이미 타운샌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빈민을 다그치고 자극해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굶주림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빈민이 결코 굶주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인구론으로 유명한 토마스 멜서스도 타운샌드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멜서스는 진보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난관, 빈민구제법이죠. 이것이 자신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1798년에 그렇게 썼습니다. 멜서스는 인구의 성장 속도가 식량 생산 속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멜서스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내기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전쟁과 기근, 질병, 죽음을 퍼뜨리는 사태를 막는 방법은 금욕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영국의 인구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흑사병과 같은 끔찍한 재앙이 영국에 곧 들이닥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멜서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빈곤층을 지원하는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빈민구제법인 스피넴랜드 제도를 시행하면 빈민들로 하여금 결혼해서 가능한 빨리 많은 아이를 낳으라고 부추기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멜서스의 친한 친구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도도 기본소득 제도가 일을 적게 하도록 사람을 꼬드겨 식량 생산량을 더욱 감소시키고 결국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영국에서도 번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830년 늦여름에 예측했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농업 근로자 수천 명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토지 소유주의 수확기계를 파기하고 최저생활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란자 2,000명을 엄중히 다스리고 체포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화들짝 놀란 영국 정부는 농업 분야의 작업 환경, 지방의 빈곤 실체, 스피넴랜드 제도 자체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3,000쪽에 이르는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보고서의 결론은 스피넴랜드는 재앙이었다 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기본소득이 인구 폭발, 임금 감소, 비도덕적 행위의 증가 등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노동계급을 완전히 타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이 폐기되자마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빈민들은 다시 부지런해졌고 빈민은 검소한 습관을 발전시켰고 빈민의 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빈민의 임금이 일반적으로 상승했고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끔찍한 결혼을 하는 빈민의 수가 줄었고 빈민의 도덕적 사회적 조건이 모든 면에서 향상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파 좌파를 막론하고 모두가 스피맴랜드를 역사의 실패작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빈민에 대한 복지, 기본소득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것이 스피맴랜드의 그림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에 역사가들이 스피맴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수의 내용이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이미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고요. 배포된 질문지는 실제로 10%만 작성되었고 질문은 미리 정해진 대답을 유도하는 형식을 띄웠고요.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 실제 수요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사악해지고 나태해질 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엘리트 계급, 특히 성직자들에게서 주로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실시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피맴랜드 제도는 실제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아동 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애초 멜서스의 주장은 틀렸던 것입니다. 생각 없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동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어쨌건 여러 비방과 잘못된 조사에 의해서 도출된 결론으로 1834년 스피맴랜드 제도는 영구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1830년에 벌어졌던 폭동은 더 일찍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 빈곤의 탓을 빈민들에게 돌리면서 최초의 현금 지원 제도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이전 영국은 빈민구제에 국가 수입의 2%를 지출했지만 1834년 이후에는 1%만 지출하게 됩니다. 새로운 구빈법이 도입되었는데요. 가장 가증스러운 공공부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왕립위원회는 빈민들의 나태와 타락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강제노역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을 깨고 바퀴를 발로 밟아 돌리고 몰상식한 노예노동 등등을 빈민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배불리 먹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스피맴랜드 신화는 시장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개념을 보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스피맴랜드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이 범한 최초의 중요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역사학자 브라이언 스틴슬랜드는
닉슨이 실시하려고 했던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부침을 면밀히 연구한 후에 닉슨이 만약 그 계획을 계속 추진했다면 엄청난 결과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일 도입됐다면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더 이상 나태한 기회주의자에게 영합하는 제도로 비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민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행정력의 개입이나 자선단체의 도움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빈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다. 즉,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삶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브레이크만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닉슨 대통령 시절 때 도입될 뻔했던 예를 브레이크만은 우리에게 환기시킵니다. 18세기 말 영국 남부 스피맵랜드에서 도입된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구빈법이 실제로는 성공적이었는데 그것을 왜곡시킨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죠.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현실, 게다가 자동화와 AI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인류에게 하나의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다는 브레이히만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브레이히만의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개념, 주 15시간 짧은 근무, 전 세계 국경 개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